자, 페이지 137쪽 보시고요. 자, 오늘 문제 보면서 이 마지막 분자 구조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짜리 문제 중에서 6번 문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세 가지 분자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고 세 가지 분자의 공통적인 성질만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 했습니다. 자, 분자 구조 문제 관련된 내용들은 당연히 이렇게 분자식들이 나오면은 대략적인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뭐고 각각의 결합들이 일어날 때 원자 간에 어떤 결합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단일인지 이중인지 삼중인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분자들만 거의 대부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몇 번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이산화탄소 분자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 분자는 중심 원자 탄소가 있고 주변의 산소 원자랑 각각 이중결합을 형성하면서 분자 구조는 어떤 형태이다? 분자 구조는 직선형의 구조이다. 그죠? 직선형이면서 결합각을 따지면은 몇 도다? 180도다.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HCN이네요. 시아나와 수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이때 중심 원자는 탄소가 될 것이고요. 탄소가 수소와는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요. 질소와는 삼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심 원자가 두 개의 원자 간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죠. 직선형이면서 결합각 따지면은 당연히 180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C2H2, 탄소 화합물 중에서, 탄화수소 중에서 바로 에타인이라고 부르는 물질이죠. 그러면 역시 분자 구조 따져보면은 탄소와 탄소 간에는 삼중결합이 있고 각각 수소와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분자 구조 역시 직선형이죠. 직선형이면서 결합각 180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자들의 공통점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내용 보시면은 첫 번째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원자 간의 공유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두 다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겠죠. 최소한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그 다음에 시아나와 수소는 수소랑 질소 모두 다 이 각각 모두 극성 공유결합이죠. 마지막 에타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간의 결합은 지금 현재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지만 탄소와 수소 사이에서는 극성 공유결합이니까 모두 극성 공유결합을 하나 이상은 포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의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다. 모두 직선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라고 했는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곧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따지는 거죠.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극성 분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쌍극자 모멘트 계산해보면 0. 그리고 나서 에타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 화합물 중에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모두 다 무극성 물질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아나와 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수소 사이의 극성 공유결합, 역시 질소와 산소 사이에서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그런데 둘은 모두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각각 이 전자들의 치우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기 음성도는 수소가 지금 제일 작은 상태이고 탄소, 질소 순으로 갈수록 점점 커질 거거든요.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일단 탄소와 수소 사이에서는 오른쪽, 그 다음에 질소와 탄소 사이에서도 모두 오른쪽으로 세 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아나와 수소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3번 기억과 니은 두 가지로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지금 우리 문제 중에서 이 에타인 나왔었는데 에타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X개랑 수소 Y개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탄화수소라고 표현하면서 탄화수소는 모두 다 무극성 물질이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탄화수소 중에서 평면 구조를 가지는 것이 딱 3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3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던 에타인, 이거 직선형으로서 평면 구조고요. 이것 말고도 C2H4, 그죠? 에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면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C6H6, 바로 벤젠이었죠. 이 3가지만 평면 구조고 나머지는 모두 입체 구조라는 거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기율표의 일보고 A부터 E로 이루어진 몇 가지 화합물의 화학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죠. 이런 문제 풀면은 항상 실제 원자가 뭔지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A는 탄소죠. B는요 산소, 질소. 그 다음에 C가 산소죠.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D는
나트륨,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염소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각각 AC2 AC2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이산화탄소겠구나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A24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에 염소가 4개가 붙어있는 구조죠. 바로 CCl4 사염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2 같은 경우에는 질소 분자네요. 질소 분자. 그리고 나서 E2C 같은 경우에는 염소 2개에다가 산소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뭐 CL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D2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한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물질들 중에서 유일하게 D2만 이온 결합 물질이죠. 나머지는 모두 다 공유 결합 물질들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 따져볼게요. 기억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은 4가지이다. 분자라면은 당연히 비금속 원소 간의 공유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 분자, OCl2 얘네들은 모두 분자죠. 하지만 마지막 NaCl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 물질, 따라서 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한 가지이다. 자, 보면은 이산화탄소 분자 아까 우리 좀 전에 분자 구조 따져봤을 때 다중결합 존재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Cl4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염소와 모두 단일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메테인 구조에서 수소 빼고 염소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질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질소 원자 사이에 삼중결합, 그러니까 얘도 다중결합 가지고 있지. OCl2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염화나트륨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 2가지가 돼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말. 그 다음에 디귿에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물질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극성 공유결합 물질,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죠? 따라서 3가지.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네요. 옳은 것은 기억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뭐 다중결합이나 또는 이제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유결합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시면 3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모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고요. A는 지금 현재 전자를 세어봤을 때 총 6개가 있으니까 원자 번호 6번 탄소겠구나. 그죠? 자, 계속해서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6, 총 16개네요. 원자 번호 16번이니까 황이 되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17개네요. 원자 번호 17번 염소. 됐지? 자,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전기음 성도는 C가 B보다 크다. 자, 전기음 성도는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최소한 전기음 성도 순서대로 가장 큰 플루오린,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염소, 그 다음에 수소 정도까지는 알아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각각 실제 전기음 성도의 크기가 4.0, 3.5, 3.0, 2.1 정도까지. 맞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C랑 B 2가지 비교해야 됩니다. C랑 B 2개 비교해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이란 말이에요. 위치상으로 봐도 황, 염소 이런 순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염소의 전기음 성도가 더 크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A, B2는 무극성 분자이다. A, B2 그러면은 지금 현재 탄소랑 황이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결과적으로는 산소랑 동일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앞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산소와 결합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 돼요. 그죠? 황이 된다고 해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CS2 같은 것들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어찌됐건 얘네들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전기 음성도의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해 봤을 때 모두 다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고 양쪽에 있는 것들이 상쇄가 돼버릴 테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총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무극성 분자이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BC2의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BC2 요거 결합하면은 그지? S 하나에 그죠? CL이 요렇게 결합하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그지? 그리고 나서 황이
각각 비공유 전자쌍을 2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말이니까 옳은 것은요 모두 다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 넘어가셔서 계속해서 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과학 수행평가제의 일부고 이때 가에 해당하는 점수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수행평가를 했네요.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두 가지 분자가 갖는 공통적인 성질로 오르면 예, 아니면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이산화탄소와 물분자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앞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분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물분자는 산소가 중심원자, 수소와 단일 결합 이런 형태가 되겠죠. 분자 안에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그럼요, 다 극성 공유 결합이죠. 그러니까 예,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2번 극성 분자이다. 얘는 무극성 분자고 얘는 극성 분자죠. 아니요, 그지? 이것도 맞네요. 3번에 직선형 구조이다. 이산화탄소는 직선형, 물은 구분형. 구분형 104.5도의 각도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아니오라고 해야 되니까 3번은 틀렸고요. 분자 안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산화탄소만 이중결합이 있고 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니오가 돼야 되겠죠. 이 학생 4개 중에 2개를 틀리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10번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기 원소 X부터 Z의 수소화합물에 대한 자료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암기하지 않으면은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제? 귀찮겠지만 어찌됐건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계속 가보죠. 기억. X 같은 경우에는 분자 내 수소 원자수가 2개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XH, XH2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극성 유물을 따질 때 이 분자가 극성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나오게 됐느냐? 이게 지금 X라고 하는 게 지금 2주기의 원소거든요. 그럼 수소 2개와 결합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수소랑은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해야 되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원자로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BeH2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H2O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X가 베릴륨이 돼버리면은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결과적으로 수소 2개를 붙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베릴륨이 각각 수소와 단일 결합을 형성하면서 지금 현재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존재를 해버릴 거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의 구조는 직선형이 되고요.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자 구조가 직선형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 따라서 무극성 분자가 돼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X는 절대 베릴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분자가 결과적으로 저 XH2가 되었을 때 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X는 산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분자 구조는 어떤 형이다? 구분형이다. 그죠? 구분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Y 같은 경우에도 수소 원자가 3개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역시 Y가 될 수 있는 원자는 2주기 원소에서 2개가 있겠죠. 뭐 풍소 있을 거 아니야, 풍소. BH 3개 붙어야죠. BH3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NH3도 될 수가 있고. 근데 BH3가 돼버리면은요 중심 원자 붕소가 있고 수소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중심 원자인 붕소가 옥텟 규칙 만족하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나타내 버리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분자 구조가 삼각뿔형이라고 됐으니까 요거는 절대 아니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삼각뿔형 가질 수 있는 것은 암모니아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극성 유무 따지면은 당연히 암모니아 극성 분자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Z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소가 4개가 붙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CH4 메테인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지?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봅니다. 기억. 가는 직선형이다. 직선형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직선형 나와버리면은 극성 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분형의 분자 구조를 나타내는 극성 분자인 물분자여야 돼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는 무극성이다. 나는 무극성이다. 아니죠. 암모니아 극성 분자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X가 Z보다 더 많다. X는 산소예요.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Z 같은 경우에는 탄소죠. 그지?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그지? 그러니까 X가 Z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하면 되나요?
자, 넘어가셔서 11번입니다. 몇 가지 분자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바로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BF2와 이산화탄소의 분자 구조는 같다. BF2, 베릴륨이 각각 플로린과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분자 구조 어떤 형? 직선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탄소가 산소와 각각 이중결합. 분자 구조 직선형. 둘 다 직선형이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입체 구조를 가지는 분자는 두 가지이다. 입체 구조냐 평면 구조냐, 분자 구조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좀 전에 그렸던 BF2나 이산화탄소 모두 다 직선형이기 때문에 평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 둘 빼버리고요. 나머지 BF3 같은 경우에는 F 중심 원자 붕소가 3개의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 역시 입체 구조 아니죠. 그리고 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질소, 수소,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삼각뿔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입체 구조. 그리고 마지막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수소, 구분형. 그러니까 역시 입체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말이죠. 3번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 즉 무극성 분자 찾으라는 겁니다. 무극성 3개. 그지? 그 다음에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 만족하지 못하는 거 BF2, BF3 각각 두 가지. 그리고 중심 원자의 결합각이 가장 작은 분자는? 하고 물어봤어요. 180도, 120도, 107도, 104.5도. 그지?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물 분자가 가장 작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계속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서 이주기 원소 X가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화합물 가부터 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약간 좀 눈썰미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X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봤을 때 아, 대략 X가 뭐겠구나. 실제 아마 분자가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어버릴 겁니다. 특히나 수소랑 탄소가 단일 결합, 탄소는 X랑 삼중결합. 그럼 앞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실제 이 분자가 나왔었죠. 그치? X가 뭐야? 질소 분자죠. 그지? 시아나와 수소. 그러니까 그 옆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질소가 수소와 각각 단일 결합이 되어 있는 암모니아가 되겠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계속 가보도록 하죠. 기억, 전기 음성도는 X가 C보다 더 크다. 탄소보다 무조건 크겠죠. 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플로린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염소, 그리고 수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질소가 3.0이고 탄소는 요 사이에 들어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는 평면구조이다. 삼각뿔형이죠. 평면구조 아닙니다. 입체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리고 디귿의 가, 나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이때 자꾸 중심 원자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에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분자 전체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물어보는 건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가 같은 경우에는 수소나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하지만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만약 문제에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으면은 얘는 중심 원자가 탄소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질소가 중심 원자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분자 자체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찌됐건 분자 구조에 어디에나 있으면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니까 기억 디귿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셔서 13번 문제. 안정한 이온 A 이가 양이온과 B 일가 음이온의 전자 배치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둘 다 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A 이가 양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잃어서 네온처럼 배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그네슘과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원자번호 9번 플로린이겠구나. 그죠?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설명으로 옳은 것 가봅시다. 전기 음성도는 B가 A보다 크다. 원자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로린이 마그네슘보다 크냐 그랬어요. 당연하죠.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가 4.0으로 가장 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화합물 AB2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다. 화합물 AB2 M, G, F2거든요.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되죠. 얘네들 아무리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무슨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이죠. 이온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합니까? 아니에요. 공유결합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 딱 해보면은 두 가지로 따지거든요.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 이렇게 두 가지로 따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온결합을 하는 물질, 이온 결정,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이아몬드 또는 뭐 흑연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오로지 탄소로만 이루어진 이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나 흑연, 얘네들은 모두 다 공유결합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분자로 되어 있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공유결합을 한다라는 것은 비금속 원소 간에만 결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온 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NaCl이나 또는 저기 나와 있던 MgF2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근데 이때는 공유결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극성 공유결합이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죠. 디귿의 비의 안정한 수소화 합물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자, 플로린이 각각 수소와 결합해서 가장 안정한 수소화 합물을 만든다면은 HF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단일 결합으로 구성이 돼야 되니까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사이클로헥세인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탄소화합물 중에 탄화수소의 종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했는데 다 외웠니, 동해?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 안 외웠어? 넌 이름이 뭐지? 태영이? 탄화수소 종류들 이름 다 외웠습니까? 일반식하고?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오케이? 자, 보세요. 탄화수소, 탄소화합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탄소 X계와 수소 Y계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죠. 근데 일단 탄화수소를 나눌 때 얘네들의 모양에 따라서 먼저 나눈다 그랬죠? 분자 구조. 그러니까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으로 나눈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다시 포화탄화수소랑 불포화탄화수소로 각각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때 포화탄화수소들은 탄소 간의 모든 결합이 다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포화탄화수소는 모두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불포화탄화수소는 탄소 간의 결합 중에 다중결합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하나 존재한다든가 삼중결합이 하나 존재한다든가. 실제로 탄화수소 중에서는요, 하나의 분자 내에 다중결합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렇게 일반화시켜 가지고 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소수가 몇 개든지 간에 내부에 이중결합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 또는 삼중결합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불포화결합, 그러니까 이중결합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 삼중결합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거라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사슬 모양이면서 포화탄화수소인 녀석들은 우리가 모두 알케인 계열이라고 부르게 되고, 얘네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탄소와 수소의 개수 사이에서 일반적인 어떤 비율이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가 C가 N개 있을 때 H가 EN하고도 플러스 이만큼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수가 한 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개부터. 그러니까 CH4부터 시작을 하겠죠. 메테인부터. 맞지? 자, 그런데 불포화탄화수소는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하나씩은 꼭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수가 2개 이상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알켄 계열들이라고 하죠. 일반식은 CnHEn.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삼중결합이 하나 있으면은 알카인 계열들. 그래서 CnHen-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일에서 2중, 3중으로 갈수록
결합이 하나 늘어나니까 수소가 두 개씩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CnHen 플러스 2, CnHen, CnHen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일반식들을 가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고리 형태로 가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닫힌 패곡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탄소수가 최소한 3개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역시 포화탄화수소는 오로지 탄소들의 결합이 모두 무슨 결합?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름은 포화탄화수소인 알케인 앞에다가 고리를 뜻하는 사이클로를 붙여주죠. 그래서 사이클로 알케인. 그런데 이렇게 사이클로 알케인이 돼버리면은요, 그냥 알케인보다 탄소수가 2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CnHen의 일반식을 가진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불포화탄화수소에서는요, 우리가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삼중결합은 안 보죠. 벤젠 따로 이 녀석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이클로 알켄 계열이 되겠고요. 이때 알켄보다 탄소수가 2개 또 줄어들어서 CnHen-2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벤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해져 있죠. C6H6. 됐지? 이건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지만 문제가 풀릴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요, 14번 문제가 지금 사이클론 헥센의 구조식을 나타냈거든요. 사이클로 헥센이라고 그랬으니까 탄소수 6개짜리 사이클로 알켄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식으로 그림이 육각형의 지금 현재 이중결합이 여기에 이렇게 딱 하나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맞지? 여기에 지금 다 탄소들이 붙어 있고요. 탄소들이 붙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만 지금 현재 이중결합이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요 사이의 결합각을 알파, 요 사이의 결합각을 베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평면 구조이다. 선생님이 아까 이 탄화수소 계열들 CXHY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평면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건 딱 3가지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맞죠? 어떤 구조? C2H4, C2H2, 그 다음에 C6H6, 얘네들만 평면 구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뭐다? 입체 구조다.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사이클로 알켄 계열, 그러니까 탄소가 6개가 있으면은 수소가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평면 구조가 나타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실험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분자식은 이렇게 되죠? 분자식은. 그래 놓고 실험식으로 바꾸면은 탄소와 수소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되니까 C3H5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결합각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알파랑 베타 비교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결합각 따질 때는 항상 중심원자 보면 되죠. 중심원자. 중심원자가 몇 개씩 결합했지? 그리고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지? 이것만 따지면 되지. 자, 알파 같은 경우에는 중심원자 탄소가 이중결합, 단일결합, 그리고 여기에 또 수소 하나 이렇게 붙잡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중심원자 탄소는 3개의 원자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대략적인 평면 삼각형 구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알파의 각도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120도 가량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위쪽에 있는 탄소, 베타 같은 경우에는 중심원자 탄소가 단일결합,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2개가 이렇게 또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사면체 구조가 나타나야 되니까 결합각은 109.5도 가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결합각은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15번 보시면은요, 플로린 화합물 AF3와 BF3를 기체 상태로 전기장 속에 각각 넣었을 때 분자 배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2주기의 원소 중에서 지금 플로린과 3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에요. 그런데 AF3는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배열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F3는 흐트러져 있죠. 그때 일정한 배열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는 AF3가 극성 분자구나. 하지만 흐트러져 있으면 무극성 분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따라서 지금 현재 2주기 원소 중에 AF3, 그 다음에 BF3 이렇게 됐을 때 요 A랑 B가 뭐가 될 수 있는지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공유결합 3번 할 수 있는데 얘는 극성 분자고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NF3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BF3 같은 경우는 그대로 BF3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AF3의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AF3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 하나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전기 음성도는 A가 B보다 크다. A가 질소, B가 붕소예요. 질소가 더 크죠. 3.0이니까.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Y가 맞지? 그 다음에 디귿에 결합각은 BF3가 AF3보다 크다. 요거 암모니아. 질소,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삼각불의 형태거든요. 결합각 몇 도? 107도. 하지만 BF3는요, 붕소,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평면 삼각형. 따라서 결합각 몇 도? 120도. 따라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16번에 구조식 나타낸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새로 나오는 어떤 분자의 구조식이 나와도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가 같은 경우에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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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지금 현재 요 X 부분하고 요 Y 부분에서 수소가 다르네요. 수소수가. 맞지? 자, 그러면은 일단 위에 있는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일 결합을 3번 하고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겠구나? 4개겠구나. 2주기 원소라고 그랬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X는 원자 번호 6번 탄소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Y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유 결합을 3번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옥텟 규칙 만족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뭘 하나를 가지고 있구나?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구나. 그죠? 따라서 Y는 지금 현재 원자 번호 7번 질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기억. 원자과 전자 수는 X가 Y보다 많다. X는 원자과 전자 4개, Y는 5개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전기 음성도는 Y가 X보다 크다. X는 탄소, Y는 질소. 질소가 더 커야죠. Y가 크다. 맞는 말이죠. 디귿의 결합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위쪽에 있는 결합각은요, 모두 결합하고 있으니까, 그제? 정삼면체 구조. 따라서 109.5도 가량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를 보든 결과적으로 삼각뿔의 형태니까 107도 가량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결합각은 HXH가 HYH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제?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5번. 그제? 자, 넘어가셔서 17번 문제. 자,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분자네요. 자, 문제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분자 구조식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지? 자, 보면은 가는 요거 뭐죠? 암모니아 NH3. 그런데 얘가 뭐랑 결합해? BF3랑 결합하지?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요거 NH3 BF3 요거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아마 문제에서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각 암모니아와 플로리나 붕소가 지금 현재 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녀석의 이름이 3플로리나 붕소 암모늄이죠. 그죠? 붕산 암모늄. 그지? 이런 물질인데 이름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분자 구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결합각들, 분자 구조들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지만
특히나 얘네 둘이 결합하는 과정이죠. 그지? 이때 둘이 결합할 수 있는 원리는 지금 이제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붕소에게 일방적으로 공유해주는 이런 결합인 거죠. 이거 무슨 결합? 이거 무슨 결합? 배위 결합. 오케이? 이런 것들 우리가 공유 결합의 또 하나의 종류인 배위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아마 배위 결합이 된 거겠죠? 그런데 이 배위 결합은 보통은 공유 결합이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서로 간에 함께 쓰는 그런 결합이 아닌 그냥 하나의 원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공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합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단일 결합과 똑같은 결합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여기서 배위 결합 때문에 뭔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뭐 그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에 가의 질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5개이다.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2번에 나를 이루는 모든 원자는 평면에 있다. 같은 평면에 있다. BF3 평면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평면 구조. 2번도 맞고요. 3번에 다의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럼요. 이제는 얘가 처음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질소가 일방적으로 배위 결합을 해줌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고요. 4번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클 겁니다. BF3는 무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겠죠. 따라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비교하는 거잖아요. 알파 여기 몇 도? 107도. 그 다음에 베타 여기 몇 도? 120도. 그 다음에 감마 여기 요거 동소가 4번 결합하고 있으니까 정삼면체 구조 같은 경우 나타나게 되겠죠. 109.5도. 따라서 가장 큰 것은 베타, 그 다음에 감마, 그 다음에 알파 순이 돼야 되니까, 그지? 결합각이 베타 제일 크지? 베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18번 문제. 탄소수 6개인 탄화수소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가는요 뭐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가운데 육각형 고리 구조에서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뭐야? C6H6 벤젠이죠. 그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탄소 6개가 모두 단일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C6H12 사이클로헥세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은 경우에는 탄소 6개가 모두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사슬 형태로. 따라서 알케인 계열이 돼야 되겠고 C6H14 이만큼의 구조식을 나타내야 돼. 분자식을 나타내야 되겠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평면 구조는 한 가지이다. 얘 혼자. 그지? 그 다음에 니은 결합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결합각은 나가 가장 크다? 얘 평면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소 하나 붙어 있을 때 탄소가 3번 결합되어 있는 거죠. 약 몇 도? 120도가량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나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지금 탄소가 4번 결합하도 있는 구조거든요. 따라서 이 각도도 109.5도 가량 나와야 될 거고 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109.5도 가량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죠. 디귿에 완전 연소 시 한 분자당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다가 가장 많다. 야, 요거 한 분자 연소가 되면은 수소 6개로 가지고 물 분자 만들 테니까 물 분자 3개. 요거 한 분자 연소되면 수소 12개 있으니까 물 분자 6개. 얘 한 분자 연소되면은 수소 14개 있으니까 물 분자 7개가 생성되겠죠? 다가 가장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19번에 탄화수소 X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고 다중결합은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다중결합이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중결합은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CH3 그 다음에 C H 이렇게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보자고. 지금 현재 요 끝에 붙어 있는 CH3는 그냥 탄소가 수소 3개랑 붙잡고 있는 거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 탄소가 지금 현재 얘 하나 요렇게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차피 여기야 분명히 단일 결합일 테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 부분을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여기 부분.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탄소랑은 단일 결합, 수소랑도 단일 결합인데 또 다른 탄소와 또 한 번의 결합이 일어나서 끝나버렸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얘가 몇 번의 결합을 해야 된다? 몇 번의 결합을 해야 된다? 2번의 결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아, 여기는 지금 현재 무조건 이중결합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탄소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3번 했으니까 요 탄소랑은 그냥 단일결합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단일결합. 그런데 요 가운데 붙어있는 요 탄소가 지금 현재 요 탄소랑만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단일결합이 확실해졌으니까 얘랑 한 번 결합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은 요 사이의 결합은 몇 번이 돼야 되겠구나, 3번의 결합이 되어야 되겠구나. 3중결합. 그러면은 나머지 요 탄소도 수소 하나랑 단일 결합하면 옥텟 규칙 다 만족하겠죠. 따라서 이 분자 구조 내에는 지금 현재 이중결합도 있고 단일 결합도 있고 3중결합도 있습니다. 다시 분자 구조를 그려볼까요? CH3가 있고 탄소 이중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소, 그리고 수소, 단일결합, 탄소, 3중결합, 탄소, 수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게 요 사이의 결합각 알파. 맞나? 그치?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결합각 베타거든요. 맞지? 그러면은 자, 여기 중심 원자 탄소. 그러면은 지금 3번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지? 거의 평면 삼각형 구조 약 120도 가량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직선형일 거 아니야. 몇 도? 180도 가량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X에 대한 설명이죠. 자, 기억해. 평면구조이다. 봐봐요. 평면구조. 이게 될 수 있는지 볼까요?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평면 삼각형 구조가 맞습니다. 이거를 그림을 하여튼간 요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평면 삼각형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구조 맞아요. 여기도 직선 구조 맞습니다.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문제는 여기 부분이에요. 얘가 CH3가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탄소가 4번의 결합을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결합각이 109.5도가량이 나와버려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 때문에 분자 구조 자체가 입체 구조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기억과 니은 모두 이중결합이다? 아니죠. 얘는 3중결합, 얘가 이중결합. 얘가 기억 맞니? 기억이 이중결합, 여기가 니은이 3중결합이 돼야 되니까 틀린 말이 되겠고, 결합각은 베타 180도, 그 다음에 알파 120도.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20번에 2주기 원소 A부터 E의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 거고, 플로린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적어놓고 가죠. A 같은 경우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베릴륨이죠. BeF2. B 같은 경우에는 3개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붕소 BF3. 그 다음에 C는 4개니까 CF4. D는 5개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NF3. 그 다음에 마지막 E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OF2.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옳은 거 찾아보죠.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AF2는 직선형이다. 직선형이죠. 니은에 BF3 무극성 분자이다. 평면 삼각형이니까 쌍극장 모멘트 합이 0. 그래서 무극성 분자. CF4 물에 잘 녹나요? 예? 무극성 분자인데 물에 안 녹겠지. 3번 틀렸고, 4번에 DF3는 삼각뿔이니까 쌍극장 모멘트 0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OF2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를 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직까지 3점짜리 문제는 하나도 안 풀었었죠. 그치? 3점짜리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풀고 선생님이 따로 미래로 문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 프린트 드렸을 거예요. 이것까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바로 6강 산화 환원 반응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153쪽 보시고요. 자, 이제 6강 산화와 환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응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화학원의 마지막 4단원 단문골과 화학 반응. 뭐 사실 5단원이 있긴 해요. 그죠? 5단원이 있긴 한데 의미가 없고요. 그죠? 아마 이 4단원 단문골과 되게 발음도 안 되냐? 단문골과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6강 산화와 환원 반응 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화 반응 쭉 살펴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산화 환원 파트가 사실은 과거에는 화투에 많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었어요. 중화 반응도 사실 화원에서 다뤄지긴 했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은 화투에서 이제 다뤄졌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일부가 화원으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조금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선생님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 내용 자체를 무언가 꼬아서 무언가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거의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을 문제를 통해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개념을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산화 환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실제로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산화 환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다른 과목들을 준비를 하고 계실 때도 이런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다뤄지거든요. 뭐 특히 생물 같은 데 많이 다뤄지죠. 생물에서도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도 일부 산화 환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산화 환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교재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은 최초로 이제 산소와 산화 환원 반응, 그 다음에 전자와 산화 환원 반응,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산화수와 산화 환원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쭉 내용들이 연속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축약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고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화와 환원 따로따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성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의. 오케이? 그러면 과연 산화 반응은 무엇이고 환원 반응은 무엇이냐? 이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정의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산화 반응은요, 산소 원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환원 반응은 산소가 떨어지는 반응이거든요.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해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반응, 산소가 떨어지면은 환원 반응.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정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도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떨어지면 산화 반응이에요. 근데 반대로 수소 원자가 결합하면 환원 반응입니다. 수소랑 산소는 반대네요. 맞죠? 또 있습니다. 전자도 있죠.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 전자를 얻는 것은 환원 반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소 원자 또는 수소 원자 또는 전자, 요 세 가지로 가지고 산화 환원의 정의들을 각각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어떤 물질은 환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어떤 물질이 환원되려면은 어떤 물질은 또다시 산화가 돼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 누가 산소와 결합하고 싶어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고 싶으면은
그 산소를 누군가로부터 떼어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수소를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누군가가 수소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전자를 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전자를 내놓고 싶어. 그러면은 누군가는 전자를 받아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산소를 떨어뜨리고 싶다, 수소를 얻고 싶다, 전자를 버리고 싶다,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질만 산화 반응 또는 환원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정의를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식을 보고 이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일단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 그것이 산화 환원 반응이라면은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저 정의들, 산소의 결합이나 해리, 수소의 결합이나 해리, 또는 전자를 잃고 얻는 것, 이것만으로는 사실 그 화학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나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 광합성 과정이죠. 그럼 과연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일까 아닐까, 이걸 물어본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일단 저 안에서 산소 또는 수소 또는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 그 과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눈으로 딱 봤을 때도 사실 뭐가 어떻게 바뀌면서 뭘 잃고 얻었는지가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보면은 6개의 이산화탄소가 결과적으로는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수 6개, 산소수가 총 12개였어요. 근데 나중에 탄소수는 변함이 없는데 수소가 12개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6개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뀔 때 산소가 떨어졌고 수소가 결합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뭐가 됐구나,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환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이 환원이 됐으면 누군가는 산화가 돼줘야 된다는 거지. 산화가 될 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물 분자 안에 있는 산소 원자가 총 1개씩 6개니까 총 6개였는데 나중에 산소로 바뀌면서 산소 호수가 12개로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소는 떨어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이 산소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산화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은 사실 기존부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문제를 풀고 그런 과정에서 거의 암기 수준으로 외워버리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뭐 생물 다루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말이 쉽지 저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산소수가 어떻게 변했지, 수소수가 어떻게 변했지, 이게 어떤 물질로 바뀌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이 즉슨 우리는 산화환원의 정의들을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산화환원의 정의만으로는 실제 그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일지 아닐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산화수의 개념으로만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산화수가 증가되면 산화반응, 산화수가 감소되면은 환원반응, 요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모두 다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앞에 있는 내용부터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페이지 153쪽에 보시면은 산소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 산소와 결합할 거예요. 반대로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죠. 지금 보면은 각각 대표적인 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탄소가 탄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랬을 때 요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산소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산화된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아래에 있는 반응은요, 산화구리 2죠. CuO가 수소랑 반응합니다. 수소랑 반응을 해서 구리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랬을 때 이 산화구리2가 나중에 구리로 바뀔 거거든. 그러면서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아, 얘가 환원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위에서는 산화 반응만, 아래에서는 환원 반응만 표현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그지?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 나와 있는데 한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다른 물질이 그 산소를 얻음으로써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얘에서 산화구리2가 환원되면서 구리로 바뀌었어요. 그럼 누군가는 산화가 돼줘야지. 그 산화되는 게 뭐다? 수소가 물 분자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어찌됐건 산소의 결합이나 해리로 가지고 우리가 각각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 내릴 수 있다. 자, 밑에 보시면 탐구자료 살펴보기 나와 있습니다. 탐구자료 살펴보기에서는요, 지금 현재 산화구리2가 탄소랑 결합을 해서 각각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지금 현재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CuO가 탄소랑 반응을 할 거예요. 탄소랑 반응을 해서 구리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뭐 그러려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두 개. 뭐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 반응이 일단 산화 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지금 현재 산화구리2가 구리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아, 얘가 뭐가 됐구나, 환원이 됐구나. 근데 반대로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됐기나 아, 얘가 산화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맞지? 이거야 뭐 화학 반응식만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내부에서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확인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실험에서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실험이라면은 항상 이산화탄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석회수를 사용한다는 거 아마 예전에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어떤 반응에서 물이 생성된다면요, 그 물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과정으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면은 붉은색으로 변함으로써 물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과정을 딱 봤을 때 어찌됐건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고 실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로 물어볼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유형이 산화구리2가 구리로 환원되었느냐라고 묻거나 또는 산화구리2가 구리로 산화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내부에서 탄소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다라는 표현, 또는 탄소가 환원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다는 표현,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틀리진 않는데,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틀리진 않는데 그게 산화인지 환원인지를 자꾸 바꿔서 물어보는 유형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화학 반응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산화되는 것과 환원되는 것을 꼭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산소의 이동으로 가지고 산화와 환원을 우리가 따지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 연소는 물질이 탄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반응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메테인, CH4가 탄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열과 빛을 발생시키겠죠. 연소 반응. 그랬을 때 개수 맞춰주면은 두 개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이랬을 때 과연 이 연소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이냐? 이때 보면은 메테인 CH4가 뭐로 바뀌었어? 이산화탄소. 그죠? 탄소가 수소 떨어뜨리고 산소를 결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 산화되었다. 그리고 나서 산소는 수소를 결합시켜서 물 분자로 반응시킵니다. 물 분자로 바뀌죠? 따라서 뭐가 되었다? 한원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연소 반응도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을 합니다. 바로 밑으로 계속 넘어가시면은요, 철의 부식 과정도 나와 있어요. 그죠? 철의 부식 과정은요,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처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부식, 녹쓰는 거죠. 맞지? 전체적인 반응식 보면은 4개의 처리, 3개의 산소와 4개 산소? 맞지? 3개의 산소랑 물과 반응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은 전달을 해주는 역할로만 쓰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어찌됐건 2개의 Fe2O3가 만들어지고 또다시 그냥 물이 남아버리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물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얘랑 얘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철이 요렇게 바뀌었을 때 철에 산소가 달라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었다? 산화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무언가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맞죠? 무언가 환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이 환원되는지가 명확하게 눈에는 안 보일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치?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환원되는 것은 산소가 얘로 바뀌면서 환원이 되어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산화 반응, 철의 부식도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사이언스 디저트의 철의 재련 과정이거든요. 자, 우리가 아마 화학 1 처음 할 때 이 철의 재련이 가장 첫 번째 나왔었을 거예요. 그때 용광로 내에서 철의 재련 과정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었을 텐데, 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용광로 내에서 철광석을 열을 가해 녹이는 거죠. 그래서 철을 얻어낼 겁니다. 그랬을 때 넣어주는 물질들, 철광석 있고요. 그 다음에 코크스 있죠. 그 다음에 석회석 있고요. 맞죠? 이런 식의 물질들을 넣어서 뜨거운 열풍을 가해줍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용융된 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과정을 어떤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죠. 코크스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면 최종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안 되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코크스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따라서 앞에 개수가 2가 붙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철광석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철광석은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Fe2O3 이런 적철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Fe3O4 자철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둘 다 어찌됐건 산화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Fe2O3를 쓴다고 칩시다. 철광석을.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산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3개의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2개의 철이 만들어지고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1년 반응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용융된 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나죠. 특히나 SiO2 같은 거, 이산화규소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석회석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석회석은 탄산칼슘이죠. CaCO3예요. 근데 이 녀석이 열을 가해주면은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CaO, 산화칼슘과 CO2, 이산화탄소로 나눠져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만들어진 산화칼슘 CaO가 내부에 있는 이산화규소랑 반응을 해서 CaSiO3, 바로 슬래그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럼으로써 각각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자, 요게 철의 재련 과정에서 용광로 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화학 반응식으로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문제에서요, 요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을 저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놓고 다음 반응식 중 산화 환원 반응인 것은 2가지이다 또는 3가지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문제들. 그리고 만일 산화 환원 반응이라면은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케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유형들이 쭉 나오게 될 거거든요.
네 가지의 화학 반응식들 중에서 산화 환원 반응인 것과 아닌 것들을 구별을 해봐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산화 환원일까요? 아닐까요? 산화 환원 반응입니까? 아닙니까?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습니다. 그죠? 탄소가 일산화탄소로 갈 때 산소가 결합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산화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어떤 물질이 산화됐으면 당연히 어떤 물질이 환원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탄소가 일산화탄소로 갔을 때 산화됐으니까 얘네들은 산화환원 반응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요?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두 번째 반응 산화환원일까요? 아닐까요?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죠. 철광석이 철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산소가 떨어지는 거지.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죠. 우리 지금 산소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산소가 붙느냐 떨어지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알았지? 그러면 철광석에서 철로 바뀔 때는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환원된 거잖아. 맞지? 그렇게 따지면은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으니까 산화된 거겠죠. 이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러면 아래 세 번째 탄산칼슘의 열분해의 반응은 산화환원일까요?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동희 어떻게 생각해? 응? 산화환원 반응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태영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까? 아래 산화칼슘과 이산화규소가 반응해서 슬래그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거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이 두 개의 화학 반응식은 모두 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저 위에 있는 두 개의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아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산소로 가지고 산화환원의 정의를 내렸을 때 한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 있는 반응 가만히 보다 보면은 분명히 산소수가 변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위에 아래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소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원래 산화환원 반응의 가장 첫 번째 정의가 산소의 결합과 또는 떨어지는 것, 해리로 가지고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정의해 나가면서 확실하게 산화환원 반응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쭉 연습을 할 거예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155쪽 보시면은요, 55쪽 보시면은 광합성과 호흡도 역시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사이언스 디저스 나와 있습니다. 연소 반응과 부식 반응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연소 반응과 부식 반응은 둘 다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을 연소를 시킬 수도 있고 부식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둘 다 산소와 결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연소는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부식은 천천히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찌됐건 반응물의 종류랑 생성물의 종류도 같지만 그 조건에 따라서 빠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빠른 반응이 있고요. 반대로 느리게 일어나는 느린 반응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좀 결합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 밑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화철을 포함하는 철광석을 철로 재련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보면은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하는 과정 나와 있죠. 코크스가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기억이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니?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래 탄산칼슘을 열분해하게 되면은요, 그 탄산칼슘은 각각 탄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각각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요거겠죠. 요거 이산화탄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리고 나서 중간에 철광석은 Fe2O3가 일산화탄소에게 산소를 빼앗겨서 철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 가봅니다. 기억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성된다. 맞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완전 연소 시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지만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에요. 기억은 맞고 니은에 기억은
철광석에 포함된 산화철을 철로 환원시킨다. 얘가 산소를 뜯어내 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철광석이 환원되어서 철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니은을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그럼요. 이산화탄소 확인할 때 석회수로 확인한다라는 거. 그죠? 아마 여러분들 앞서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 하나만 좀 추가를 해볼까요? 이산화탄소 검출 방법. 좀 전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 어떤 방법? 석회수.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되죠. 석회수를 통과시키면은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검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 오케이? 왜 뿌옇게 흐려지는지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석회수가 뭘까요? 석회수가 뭘까요? 동희야, 석회수가 어떤 물질인지 알고 있니? 응? 태영이는? 석회수가 어떤 물질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석회수가 용액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석회수는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H2. 오케이? 그러니까 석회수 내에는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수용액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을 물에 녹여서 만든 게 바로 석회수거든요. 근데 왜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뿌옇게 흐려지느냐?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볼까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물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지죠? H2CO3, 탄산칼슘,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수산화칼슘과 탄산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내부에서는 얘가 뭘 내나? 칼슘 이온 내놓고 2개의 수산화 이온 내놓거든요. 탄산은요, 2개의 수소 이온과 1개의 탄산 이온을 내놓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반응해요. 2개의 수소 이온과 2개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한다고. 이게 물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요게 만들어질 겁니다. 얘네 둘이 결합할 거예요. 둘이 결합하면은 CaCO3가 만들어지죠. 근데 요 CaCO3 앙금이에요. 우리 앞에서 CaCO3 다른 말로 석회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까? 그제? 이게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염의 한 종류인데 이게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거든요. 근데 흰색이야. 그러니까 수산화칼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부어 넣어주면은 순간적으로 저렇게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용액에 그런 흰색 앙금들이 확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은 점차 가라앉아요, 바닥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석회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쓱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확 뿌얘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앙금이 밑으로 이렇게 쓱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쪽은 맑아져요. 알았어?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만일 저렇게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불어넣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 이후로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불어넣지 않으면은 그냥 얘네들이 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버릴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다뤄진다면은 좀 어려운 유형이 되겠죠. 어찌됐건 만일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불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석회수가 가지고 있는 칼슘 이온들이 전부 소모될 때까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석회수 안에 일정량의 칼슘 이온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만들어진 탄산 이온이 칼슘 이온과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는 양만큼의 칼슘 이온을 다 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가 안 만들어질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불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계속 불어넣게 되면은요, 그때는 도리어 요거 만들어진 탄산칼슘이 또다시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CaHCO3 2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거야. 여기 보면은 얘가 H2CO3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온화가 돼서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수소 이온과 CO3 HCO3 마이너스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거든. 그랬을 때 여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칼슘 이온과 얘가 반응을 해서 요게 만들어지고 나서 뭐 물이 생성되는 반응? 뭐 이런 반응들. 물이 아니겠구나.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거 생성되는 거? 이산화탄소랑 물도 생성되겠네요. 뭐 이런 반응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앙금이거든?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아. 근데 이 석회석이라고 하는 물질 같은 이런 탄산칼슘은요, 이런 물질들, 바로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산과 반응하게 되면은 다시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다시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석회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뿌옇게 흐려지면서 앙금 생성을 했는데 이산화탄소를 계속 넣어주면은 도리어 얘네가 다시 용해가 돼버립니다. 녹아버려요. 녹아가지고 다시 수용액 자체가 투명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여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석회수에 관련된 내용에 문제가 나왔을 땐 절대 뭐 빠진 내용 없이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고요. 석회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났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앙금을 생성하기 때문이라는 건 알아두세요. 이걸 왜 알아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뒤에 가서 중화반응 볼 거 아니에요. 중화반응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반응이 나오잖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랑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런 반응은 앙금 생성뿐만이 아니라 중화반응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결과적으로는 산소의 이동으로 가지고 산화환원을 정의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번에는 전자의 이동으로 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을 따져볼 거예요.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산화 반응은 산소와 결합하는 것, 수소가 떨어지는 것, 전자를 잃는 것, 이것을 산화라고 했죠. 환원은요, 산소가 떨어지는 것, 수소가 결합하는 것, 전자를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각각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 이렇게 정의를 내릴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산화환원 각각 정의 내려져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연이 전자를 잃어서 이온으로 바뀌는 과정, 산화 반응이죠. 반대로 그 아래쪽에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바뀌는 반응, 환원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산화 반응만 또는 환원 반응만 따로따로 적어놨지만 분명히 전자를 잃고 얻을 때도 누군가 산화된다면 누군가는 환원돼야 된다는 거, 누군가 환원된다면 누군가는 산화돼야 된다는 거. 따라서 이 두 개의 반응을 동시에 적어보면은 아연과 구리 이온이 반응을 했을 때 아연이 이온이 되고 구리가 다시 금속 상태로 석출이 되는 것. 그랬을 때
아연이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양이온이 됐으니까 얘가 산화된 거. 그리고 구리가 전자를 얻어서 구리 금속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환원된 거.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때 항상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는 동일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보시면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질산 은수용액에 구리를 첨가하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질산 은수용액 Ag NO3입니다. 여기에다가 구리 금속을 첨가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수용액, 얘가 이렇게 수용액이 담겨 있을 때는 그냥 무색이거든요. 근데 구리를 넣어줄 겁니다. 구리를 넣어줬더니 시간이 지나자 점차 수용액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푸른색으로 바뀐다. 무언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 내부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은 결과적으로 구리가 이온으로 바뀌면서 질산 이온과 결합하고 은이 석출되는 반응. 그래서 넣어준 구리 금속선에 하얀색 은이 달라붙으면서 석출이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구리 이온이 푸른색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리 참 재밌는 녀석이죠. 구리는 금속 상태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내는데 이온이 되면은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근데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은 이온과 그 다음에 구리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원소들만 가지고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적어보면은 두 개의 은 이온과 하나의 구리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은이 석출이 되고 구리가 이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리가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었고 은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입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페이지 157쪽 보시면은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 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찌됐건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구별할 건데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았니? 우리가 저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산화수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한 번만 알아두시고요. 제일 밑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이언스 디저트에 금속의 반응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별표를 쳐놔야 되겠죠? 맞지?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 주변에 있는 금속들은요, 그 금속의 종류에 따라 반응성이 조금씩 다르죠. 얼마만큼 잘 반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도 다른 물질과 얼마만큼 잘 반응할 수 있느냐, 그런 종류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반응성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기율표상으로 금속의 반응성은 대체적으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커집니다. 근데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뜻, 이게 무엇이냐? 얘네들은 전자를 잃기 쉽다. 그 말은 양이온이 잘 된다. 따라서 전자를 잃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보고 있는 교재에는 가장 대표적인 금속들의 반응성이 쭉 나와 있거든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많죠. 다 외우셔야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과생이라면은 화학에서 외워야 될 것, 주기율표, 그리고 금속의 반응성.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 싹 다 정리를 해보죠. 크,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 여기까지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양이 많죠. 이때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큰 겁니다. 됐나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니까 전자를 그만큼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양이온이 잘 되고요. 산화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금속이 아닌 녀석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수소. 맞죠? 그런데 요 중간에 수소가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금속은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모든 금속들이 다 산과 반응한다고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지금 여기 반응성에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은요, 아무리 강한 산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막 예를 들어서 왕수라고 해서 막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 같은 거 막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산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때는 수소이온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염산이나 황산, 질산 같은데 이런 물질들은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수소가 그냥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을 수 있죠? 그치? 외울 때 앞 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크,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뭐 특별히 모르는 거 없죠? 원소 기호 중에서 혹시 뭘 읽는 거 있습니까? 없지? 없지? 뭐 이 정도까지 쭉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반응성이 작은 게 뭐야? AU. 금이죠, 금. 금. 그래서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요, 과거에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막 신라시대, 그때 왕이나 왕비가 쓰던, 여왕이 쓰던 금관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쓰던 철제 농기구 같은 것들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 이유도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은 반응성이 크잖아요. 반응성이 크다,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한다, 그 말이 즉슨 그만큼 쉽게 녹이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녹이 슬면은 그만큼 약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산화가 돼버리면서 녹이 슬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은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요. 잘 녹이 안 쓴다는 이야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과거의 신라시대 막 그때 나왔던 금속 귀걸이나 이런 장신구 같은 것들도요, 녹이 안 쓰기 때문에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금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색깔이 약간 좀 반짝반짝하는 색깔이 아니라 약간 좀 녹색같이 이런 색깔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결과적으로 녹이 쓴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약간 좀 녹색 계열과 녹색빛 같은 것들이 막 돈다고 하더라도 마른 청 같은 것들로요, 싹싹 닦잖아요, 특별한 거 없이. 그러면은 그 녹이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반짝거림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정도로 금은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에요. 오케이? 어찌됐건 우리가 일단은 이 문제 뒤 다음에 나오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반응성 여부는 먼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